그리고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저 못 사는 나라잖아요. 못 사는 뭐예요? 저 대륙이죠. 근데 왜 못 사느냐? 결국 이제 시장 경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원조. 그 다음에 뭐예요? 채무 탕감.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좀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거 소용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일주일에 모기장을 300개 생산하는 모기장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저 아프리카에서 일주일에 모기장을 300개 생산하는 모기장 제조업체가 있는데, 1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노동자 한 사람당 15명의 식구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할리우드에 있는 배우가, 참 저기 못 사는 나라다. 내가 100만 불을 모금해가지고 모기장을 100만 개 내 구입해서 갖다 주자. 그럼 그것이 가장 좋은 행동이냐? 우리가 원조해준다는 거니까 참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모기장을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일주일에 모기장을 300개 생산하는 모기장 제조업체가 다 망해버립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되면 거기 딸려있는 그 직원들의 식구들이 또 굶어 죽어요. 그게 과연 올바른 길이냐? 원조가 능사가 아니다. 원조해주는 게 오히려 나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채무탕감 해준다고 해가지고 아프리카가 잘 사느냐? 채무탕감 해주면 해줄수록 어때요? 아, 내가 빚을 많이 지면 언젠가는 채무탕감을 받는다. 하니까 오히려 더 뭐예요? 그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이분이 저자가 주장하느냐? 원조, 채무탕감, 그거 필요 없다. 그것이 아프리카를 도와주는 길이 아니다. 아프리카를 도와주는 길은 아프리카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을 보면은, 뭐 우리가 잘 독일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동독, 서독. 그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동독은 망하고 이제 서독이 이제 통일하게 됐는데, 이때 동독에서 유행했던 어린이들, 6살에서 10세의 어린이로 구성된 공산당 조직의 계획경제 찬양 가요를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계획아, 너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니? 나는 너희들에게 신발과 옷을 가져다 주었고, 검은 빵을 하얀 빵으로 만들어 주었지. 주위를 둘러보면 어디에나 집과 학교가 보이지 않나? 그러면 기차는 어디에 있나? 기차는 질주하고 나는 배를 바다 너머로 보내지.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공산당이죠. 더 많은 석탄, 철, 광석, 그리고 기쁨 다 내가 한 일이었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공산당이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얼마나 이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겠느냐. 그걸 이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평화를 위해 배우고 지키지.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평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야. 평화 타령 많이 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게 옆에 보시는 게 이제 베르린 장벽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공산당이 모든 걸 다 해주겠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 계획경제. 그래서 못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경제. 그것이 도입이 안 됐기에 그렇다. 는 예를 또 들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한국과 북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시장은 김일성보다 똑똑하다. 그건 지금 현재 북한에서 나돌고 있는 말입니다. 장마당이 공산당보다 좋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역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남한은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지 못한 반면에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 원조를 많이 받았죠. 둘째는 뭐예요? 남한은 농업국가, 북한은 지화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때문에 45년도에 남한 인구가 1600만이었는데 47년도에 2100만이 됐습니다. 인구는 또 많아졌어요. 그리고 60년도 남한의 인당 소득은 79달러로 세계 최하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61년도 7월에 일본 정부는 남한이 발전할 수 없는 7가지 이유가 있다. 인구가 많다, 자원이 부족하다, 낙후된 산업, 과도한 군비, 미숙한 정치, 자본 부족, 행정능력 미비.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남한은 참 재기불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1946년도 8월 13일 동아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기바가 찬성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71%가 사회주의가 좋다고 답했어요. 자본주의는 14%, 공산주의가
7%, 모르겠다가 8%입니다. 자, 뭐 그때 우리가 46년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주의가 뭐고 자본주의가 뭐고 공산주의가 뭐고를 뚜렷하게 구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사회주의가 좋다는 것을 누구한테 들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71% 찬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시장 경제가 발달할 토양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의 신체, 국부 및 신체 비교. 지금 현재는 뭐야? 국민 총생산의 59분의 1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59분의 1. 그 다음에 먹을 게 너무 부족해 신체가 외소화되어 가지고 인종 DNA가 바뀔 지경이다. 마취제 없이 수술하고 주민 절반 이상이 전기 없이 어둠 속에서 생활한다. 거의 뭐 지옥입니다. 지옥. 뭐 간단한 그 표를 하나 만들어 본 건데요. 그래서 국민 총생산의 59분의 1. 1인당 국민 소득은 27분의 1. 무역액은 323분의 1. 뭐 이렇게 쭉 보시면 거의 우리 북한하고 남한은 비교가 못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제 결론적으로 해방되고 난 다음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나았습니다. 조건도 좋았어요. 원조도 많이 받고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인구도 좀 적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돼요? 거의 비교도 못하잖아요. 이걸 볼 때는 결국 뭡니까? 무슨 제도를 택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요즘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전쟁 났을 때 뭐 며칠이 안 간다고 봤어요. 우리 러시아는 우리나라하고 GDP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엄청난 강국이에요. 세계 2위입니다. 2위.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우크라이나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거의 뭐 러시아가 거의 거의 아직은 결론은 안 났지만 거의 지는 거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 약점이 아닌가? 취약점이 아닌가?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군사적으로 아무리 강국이라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병참이 안 되죠. 병참. 뭐 탄약, 식량 이런 게 제대로 보급이 안 되니 저렇게 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만 보더라도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누가 우월한 제도냐 금방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영국과 미국은 그 대처와 레이건인데 그건 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건 뭐 결국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베네수엘라 70년도만 하더라도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세계 20대 경제 강국이에요. 그런데 70년부터 이제 점점 쇠퇴했는데 왜? 원유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 다음에 노동시장 규제 강도로 점점 이게 쇠퇴하다 보니까 98년도에 차베스가 등장해가지고 21세기 사회주의로 빈곤을 대체하자. 라고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를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국에 그 바바라 월터즈라고 있는데 월터즈라고 아주 그 유명한 앵커우먼입니다. 거의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이 여자한테 다 한 번씩 다 그 인터뷰를 다 했는데 그런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그치 극찬을 했어요. 그 차베스를.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택한 제도가 뭐냐?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자. 그리고 원유 판매 대금을 국민들에게 분배해 주자. 식료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자. 석유는 공짜다. 이런 제도를 내세우니까 극빈곤층이 감소하자 전 세계 좌파들은 사회주의 기적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와, 너무 잘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라고 세계 지식인들이 다 박수를 치고 아주 뭐 정말 그 구세주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그 마두로 대통령이 또 취임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경제 때문에 경제 또 가격 통제. 그래서 극심한 인플레. 그 휴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 그거 한번 나오면 내 단연 직장 포기하고 그 사람들이 막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시 초프죠? 소련의 그 수상. 그분이 우리 한번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주도 신라호텔. 그 신라호텔에서 방문하고 갈 때는 신라호텔의 그 방에 비치해둔 비품이 다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뭐 칫솔, 치약, 그만큼,
그런 경제를,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루마리 휴지. 그거 사러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2017년도에 빈곤층 비중이 82%, 극빈층이 52%. 그래서 결국 국민의 저항 때문에 그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200명이 사망하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제가 자꾸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다도 열등한 제도다.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해 본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증명을 잘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스웨덴. 우리가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는 스웨덴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스웨덴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벌써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복지국가 스웨덴. 우리가 생각하는 스웨덴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자, 잠시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훌륭한 사회복지국가라는 이미지는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자, 한번 역사적으로 보자고요. 1870년에서 1936년 참 아주 경제 성장이 좋았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보다도 월등 성장했고 영국의 2배로 성장했습니다. 자, 36년도부터 70년 사이에 사회민주주의 정권이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36년도부터 70년 사이는 사회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그런데 70년도부터 91년 사이에 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GDP가 1970년도에 GDP 4위에서 95년도에 16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사회복지국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20년 동안에 GDP가 이제 더 추락한 거죠.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 사회복지국가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 중 일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대로 나가야 되겠다. 하지만 91년도부터 2014년도 사이에는 그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시장경제 개혁입니다. 시장경제 개혁. 시장경제를 도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GDP가 이제 12위로 상승했습니다. 소득 격차가 특히 이제 스웨덴이 적은데, 그것은 스웨덴 고유의 민족성과 문화이지 복지국가의 재분배 정책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60년도에는 민간 지업자 대 국가 이전 소득자가 100대 38인데 90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민간 지업자 대 국가 이전 소득자가 100대 151입니다. 그만큼 국가에 의존하는 그 이전 소득자가 많아졌다. 그것이 바로 이제 복지국가라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경제는 추락하고 결국 다시 이제 시장 경제가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국가 때 노조의 파워는 확대되고 기업인은 탈출하고 세금은 많아지고 또 국가의 대대적인 개입, 이런 것이 이제 스웨덴의 사회복지국가라는 이미지인데, 그런데 그런 이미지는 이미 사라졌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1990년도 세금 인하 조치로 다시 시장 경제로 돌아왔습니다. 제 1부에서는 말이죠. 1부에서는 역사가 가장 좋은 판단 기준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그만큼 좋은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봤을 때, 여러 나라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사회주의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자본주의는 우리를 풍부하게 만든다는 그런 하나의 명제,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뭐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이 일부입니다.